네, 저희가 조선총독부 철거 이제 부재 전시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 조선총독부의 부분만을 좀 보고 왔잖아요. 이 전체 그림을 제가 또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아까 본 솜탑 작가님 어디 있나요? 언뜻 생각하면은 여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요 위에 끝 부분입니다. 그 완전 끝부분. 네, 그러니까 이 돔이 있고 이 돔 위에 다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8m 정도가 됐던 거였고 우리가 아까 철거부재 전시공원에서 봤던 그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전체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경복궁에서 가장 큰 건물이 근정전입니다. 네. 근정전이 바로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걸로 보아서 실제로 이 건물의 규모가 어땠는지를, 그러니까 독일의 건축가였던 게오르그 데 라란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기초를 설계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1914년에 죽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이어서 이제 1916년에 기본적인 건설 계획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 건설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선 총독부 청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조선 총독부를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곳이 검토가 됐었어요. 뭐 대학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서울대 물리대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었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낙점이 된 장소는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조선이 건국할 때 지었던 네. 궁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육조거리라든지 종로가 있었다는 점에서 서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영역이었던 거죠. 그 영역의 한 30% 정도를 딱 띄워가지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조선을 지배하는 총독부를 지을 거야 라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의도가 과거 우리의 역사를 끊고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 10년 동안 이 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 자원 수탈이면 또 인력 수탈이 또 벌어지거든요, 우리 땅에서. 맞아요.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 노동 착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네, 노동 네. 착취뿐만 아니라 저기 쓰인 대리석, 그다음 자재들. 그다음에 나무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난 아주 양질의 것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일례로 서울의 창신동, 근데 네. 거기서 이제 화강암을 떼오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평양이나 뭐 이런 데서 또 대리석을 또 공실하거든요. 총독부 청사니까 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네. 그 직원들을 위해서 테니스장, 어? 운동장 어.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독부 건물을 이제 전체의 어떤 덩어리로 보지만 사실은 굉장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짓기 전에 일종의 사전 어떻게 보면 부지를 다지는 행사를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행사? 그게 바로 박람회예요. 박람회요? 예, 1915년에 네. 자신들이 조선을 통치한 지 5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박람회를 하게 되는데 그 박람회 장소를 경복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박람회를 하려면 지금도 우리가 가면은 큰 어떤 전시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있었던 궁궐 건물하고는 안 맞아요. 네. 그럼 어떡할까요? 바꿔야죠. 우리 궁궐 건물들을 헐어버려요. 우리나라인데. 아니 우리나라 건 아니에요. 이미 1911년, 12년에 관할권이 조선 총독부로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191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의 흥내문, 영재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 총독부 건물을 지을 때를 염두에 두고 이미 경복궁 지역의 여러 영역들을 이제 헐기 시작했구나. 당시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좀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한테는 관원상제라는 네. 그 전통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관이 뭘까요? 관. 관. 이거는 성년식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해요. 관례를 치던. 예.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조문을 가잖아요. 네. 이런 형식들을 많이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묘지와 관련된 것들도 대부분 가족묘를 썼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총독부가 실시한 게 공동묘지 제도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안에 또 우리 조직도라고 하잖아요, 보통.
어떤 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을까 또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 정현 씨는 기억이 나실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토 히로부미는 총독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네, 인물이죠.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통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는 우리가 10년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는 1906년부터 사실은 거의 이제 통치를 받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때는 통감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감부하고 총독이 있던 시기는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이 마지막 통감이 데라우치 마사타케였고 이제 국권을 빼앗으니까 날짜가 딱 바뀌면서 총독이 돼요. 그래서 일대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때부터 9번, 9번. 네, 9대 총독이 있습니다. 단 근데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이 총독이 3대 5대 총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으로는 8명,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로 치면은 네. 9번에 걸쳐서 총독이 식민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총독들은 대부분 직업이 군인일까요? 이토 히로부미 빼고 거의 다 군인이었죠. 요즘 정치를 보면 이미지 정치라고 하잖아요. 네. 넥타이를 뭐 어떻게 맨다던가 뭐 이런 것들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막 그런 보이기고요. 것들 하잖아요. 그거를 처음 시도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오. 되게 이미지 정치에 능했던 아주 전략가였거든요. 조작하면서 국민들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들을 계속 끼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냐면 1907년에 일본 친왕이 이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영친왕, 그 어렸던 영친왕을 그 옆에 세워요. 그리고 그 끝에 이토 히로부미를 세우는데 보통은 수평을 맞춰서 세우잖아요. 네네네. 사진을 찍을 때. 근데 이토 히로부미를 앞으로 내세우죠. 영친왕을 그 일본의 권력자들 사이에 포위되는 식으로. 근데 그런 거에 되게 능했던 사람이고 대한제국 시절이나 뭐 조선시대 때 보면 사진으로 사람을 자른다는 거는 되게 금기시하던 시절이거든요. 네네. 근데 고종을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친왕의 사진을 찍으면서 물끄러미 옆에서 보고 있던 고종을 잘라버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들을 계속 유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정치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네. 초대 통감으로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총독이 부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병합의 어떤 기초를 국권 어떤 침탈의 기초를 잡았던 인물이 또 이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강우구 열사라고 네. 이제 계셨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총독이 탄 이제 마차에 이제 폭탄을 던지시는데 네네. 그 위치가 서울역 지금 앞에. 네, 서울역 앞에 보면 그래서 강우기 열사 그 동상이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바로 그 의거의 현장이었거든요. 도망 다니시다가 안타깝게도 친일 경찰이었던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잡혀요. 네. 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시는데 마지막 가실 때 남긴 글귀가 남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분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네. 그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분입니다. 총독부에 네, 탄을 던지면 네 폭탄을 2개를 던졌어요. 꽤 나요. 네, 그래서 하나는 불발이었지만 하나는 터져서 바닥이 움푹 파일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폭탄은 아까 그 건물의 몇 층에 던졌을까요? 그렇다면 주방? 주방? 사실은 1층이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본 총독부 건물이 네, 아니에요? 우리 여태까지 총독부 건물을 봤는데 그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가 던지신? 사실 살짝 들었는데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고 남산에 남산. 있던 다른 총독부였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45년인데 네. 총독부 건물이 26년에 지어졌으니 네. 그럼 10년부터 26년 사이는 다른 건물이 총독부 노릇을 했겠죠. 그게 바로 남산에 있었죠. 남산에 네. 있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남산에 있는 건 처음 들었어요. 모르던 사실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남산에 있는 총독부 건물이었습니다. 원래는 통감부 건물이었는데 확장을 네네. 했고요. 사실은 이 총독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그 폭탄을 던진 의열단 출신의 김익삼 의사. 그래서 그분은 여기서 폭탄을 던지고 유유히 사라져서 상해에서 한 번 더 다나카 기이치라고 하는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또 일본군 사령관을 저격하려다가
실패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네. 약산 김원봉한테 지령을 받거든요. 가서 총독을 암살해라. 그리고 이제 열차에 딱 오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검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본어가 거의 네이티브였잖아요. 원어민 수준이구나. 네, 그래서 네. 다 그걸 넘겨요. 아, 자연스럽게. 그리고 경성에 잔입해서 전기 수리공으로 변장해서 자연스럽게 총독부 안에 들어가서 폭탄 2개를 던지고 빠져나오는데 이제 군인들이 안 막 걸렸어. 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연기력이 또 빛을 발합니다. 연기력 중요하죠. 2층이 위험하니 올라가면 안 돼요. 아, 올라가면 안 돼요. 하면서 자기는 쫙 빠져나와요. 나가요? 그리고 2주 뒤 어. 김익상 선생님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다시 상해에 도착했어요. 아까서. 아. 김원봉 앞에 네. 딱 오. 나타난 거죠. 거의 아, 신출기용을 신출기용한 하시는 거죠. 거네요. 이 건물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가 기억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이후에 전시관으로 쓰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헐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공간은 지금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를 네. 기억할 수 있는 옛 터로서 이제 다시 새롭게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우리가 또 다시 시간을 좀 지나서 철거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리 잘려져 있던 10.5톤의 첨탑 상부가 크레인에 의해 끌어올려지자마자 분수 불꽃이 점화되고 폭죽이 터졌습니다. 그때 기억을 좀 되살려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굉장히 막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던 것 우와.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발길을 걸으려고 하는구나. 아, 뭔가 우리 확 민족이 바뀌는구나. 네. 뭐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고 아, 저때 저랬구나, 사람들의 심정이. 그 어두운 역사의 그 핵심이었던 그 건물을 헐어내는 거에 우리 국민 모두가 막 흥분하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또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새날이 밝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영상이어서 아, 저랬지, 저랬어. 그렇게 맞아, 하면서 그때 좀 그랬지, 이러면서. 철거까지의 결정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그 기억하신 것처럼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당시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대한 기운이 남아있던 시기예요. 이 건물 써도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큰 건물이 없으니까 이거를 쓰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회도 쓰고 행정부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불에 타요. 이 건물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국회는 지금 서울시 의회로 쓰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행정부는 당시 호텔, 반도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이 건물은 한 10년 동안 비어있게 됩니다. 62년부터 이 건물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캐피털 홀을 중앙청이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쓰게 되는데 쓰는 사람이라 네. 보는 사람이라 그렇죠.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화강암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볼 때마다 많은 상념을 가졌던 거죠.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는 도저히 중앙청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라고 해갖고 요거 박물관으로 바꾸자. 오, 박물관. 네, 라는 계획이 이제 82년에 발표가 됩니다. 문제는 또 우리 역사의 정수를 네. 이 총독부 안에 넣는 것도 맞아요.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있는 자리가 이제 외신 기자들이 오면은 그 뒤에 총독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저 건물이 뭐지? 뭐지? 그죠. 그러면 저게 총독부 건물이었어? 그러면 아니 그렇게 멋있는 한국이 한때는 식민지였었네? 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경복궁도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이 건물은 철거하는 쪽으로. 근데 찾아보니까 그때 네.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몇 대 몇이었냐면 네. 철거가 50%가 좀 넘었고 반대가 한 30% 정도 좀 넘었고. 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의 이유는 이제 이게 예술적 가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보존에 좀 의미로. 무게를 둬야 된다 네. 해서 이제 반대를 하셨던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죠. 만약에 지금 저희가 그 결정의 순간이라면 어떤 투표들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반대가 30몇 프로라 그랬는데 1910년부터 1945년도 역사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조선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땅도 있고 대한민국 땅도 있는데 왜 여기다가 조선의 역사만 복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한때 우리 땅에 저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이 건물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죠. OX 형식이 아니라 세모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 대형 박물관이나 뭐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네네. 가보면 아니 무슨 이집트나 그리스의 신전 떠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 거기 가보면 네네. 그렇게 그대로 다른 지역에 옮겨놨으면 어땠을까? 그 다른 지역은 어디가 그 상징성은 좋을까요? 거기서 지워내되. 네네네. 네, 그게 저도 좀 안타까워요. 또 철거하자니 정말 그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역사도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아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픈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고 보자니 또 보기 싫고 그래서 그 장소만 좀 옮기는 게 어떤가. 경복궁 우리 복원 사업도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간을 보니까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또 고민하면서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일 텐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들,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말고 다른 곳에 또 다른 수도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아 경복궁을 중심으로 이제 조선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경복궁을 중심으로 그 뒤에 이제 청와대라든지 현대에 있는 뭐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또 한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형을 찾아가는 하나의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만 또 조금 기다리면서 그 결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